1941년 3월 17일 새벽 3시 7분 북대서양 아일랜드 북동쪽 40해리 지점 도널드 맥킨타이어 중령이 영국 왕립해군 구축함 워커호의 함교 위에 서 있었다. 차가운 강철 난간을 두 손으로 꽉 붙잡았고 힘을 줘서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함정 아래에서는 41척의 상선이 30피트 높이의 거대한 파도를 가르며 동쪽으로 항해하고 있었다. 배들은 영국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생명선, 즉 식량, 연료, 탄약, 그리고 강철을 가득 싣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뒤편 칠흑 같은 밤속에는 최소 5척의 독일 유보트가 굶주린 늑대처럼 맴돌고 있었다. 맥킨타이어는 몰랐다. 해군부도 전혀 알지 못했다. 앞으로 6시간 안에 바로 이 밤에 독일의 3대 잠수함 에이스 중 2명이 영국 왕립해군이 엄격히 금지한 전술로 목숨을 잃을 것이라는 사실을, 한 명은 구축함과의 충돌로 목숨을 잃을 것이고 다른 한 명은 잠수함에 치명적인 침수가 발생한 후 강제로 부상해야 할 것이다. 검은 기름때가 바다 위로 번져나갔고 잠수함 승조원들은 필사적으로 상부 갑판으로 기어 올라와 항복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제대로 설명하려면 먼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냉정한 데이터가 영국이 점차 쇠퇴하는 길을 그려냈다. 1940년 한 해에만 독일 보트는 연합군 선박 471척을 침몰시켰고 총 톤수는 무려 250만 톤에 달했다. 독일 잠수함이 상선을 침몰시키는 속도는 영국 조선소의 생산 속도를 훨씬 넘어섰다. 이것은 잔인하고 간단한 산술 문제였다. 이런 추세로 계속된다면 1941년 크리스마스까지 영국은 물자 고갈로 기아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왕립해군이 내놓은 대응책은 바로 수레였다. 300파운드짜리 TNT 폭약으로 가득 찬 이 통 모양의 무기는 구축함이 한미에서 투하하며 특정 깊이에서 폭발하도록 미리 설정할 수 있었다. 공식적으로 집계된 성공률은 겨우 3%에 불과했다. 100번의 공격 중 3번만이 유보트 침몰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숫자는 곧 역사의 흐름을 뒤흔들 핵심이 됩니다. 영국 해군의 지휘체계 안에서 고위층의 의견은 전례 없이 일치했습니다. 해군 대잠수함전 부서의 베테랑 장교들은 데이터를 검토한 후 결론을 내렸습니다. 심해 폭탄의 성능은 설계 기대치에 부합했습니다. 기술 수준의 한계로 인해 새로운 무기 시스템을 개발하지 않으면 그 전투 효율성을 더 이상 높일 수 없었습니다. 대잠수함 전술은 그렇게 굳어졌고 공격 방식은 엄격하게 규정되었습니다. 심해 폭탄의 폭발 깊이 매개 변수 또한 표준화되었습니다. 어떤 수정 제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왕립해군 코넥 구축함의 한 선실에서는 한 젊은 장교가 공책 여러 권을 계산 공식으로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등교육도 받지 못했고 전용 실험실도 없었으며 어떤 공식적인 권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계산 결과는 모든 사람의 결론을 뒤집을 것이었습니다. 이 장교는 바로 프레데릭 존 워커 소령이었습니다. 그는 상선이 바다 위에서 맹렬히 불타는 것을 직접 목격했고 기름때 속에서 희생자들의 시신을 직접 건져 올렸습니다. 그는 해군 고위층이 확인하기를 거부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우리가 처음부터 심해폭탄을 잘못 사용했다면 어땠을까? 그의 대답은 10,000명의 생명을 구할 것이었고 자신의 경력을 거의 망가뜨릴 뻔했습니다. 그의 혁신은 해군성에 의해 명백히 금지될 것이었고 결국 그가 옳았음을 증명한 것은 모든 규칙을 깨뜨리는데 용감했던 한 파격적인 제독이었습니다. 1939년 9월 3일 영국이 선전포고를 한 바로 그날 독일 U-30 잠수함은 아테니아 호를 침몰시켰고 117명의 민간인 사망자를 냈습니다. 인스턴 처칠 총리는 나중에 회상했습니다. 이 잠수함전이 그가 전쟁 내내 유일하게 진정한 공포를 느꼈던 위협이었다고 말입니다. 심해폭탄은 본래 큰 기대를 받았었습니다. 이 무기는 1차 세계대전 시기에 탄생했습니다. 1920년대에 계속해서 개선되었죠. 마침내 영국 해군의 표준 장비가 되었답니다. 그 작전 이론은 완벽해 보였어요. 아스딕 소나를 장착한 구축함은 잠수함을 먼저 잠수함 위치를 탐지한 뒤 곧바로 고속으로 가속해서 목표물을 향해 직진하는 거죠. 구축함이 잠수함 위를 쏜살같이 지나간 후 한미에서 폭뢰를 투하하고 각 폭뢰는 잠수함의 예상 깊이에서 폭발하도록 설정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 전술은 북대서양에서의 실전에서 처참한 실패를 맞이하게 됩니다. 핵심 문제는 3가지였어요. 첫째, 소나 목표 상실입니다.
구축함이 고속 돌격을 시작하면 아스딕 소나는 목표를 놓쳐버렸어요. 잠수함을 마지막으로 탐지한 시점부터 폭뢰 투하까지의 30초 동안 잠수함은 얼마든지 항로를 바꾸거나 잠수, 변속할 수 있었죠. 구축함은 그저 맹목적으로 폭탄을 투하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둘째, 시대에 뒤떨어진 폭발 깊이입니다. 해군부가 정한 표준 폭발 깊이는 150피트와 300피트였는데요. 이 수치는 1차 세계대전 당시 최대 잠수 깊이가 고작 200피트였던 잠수함에 맞춰 설계된 거였죠. 하지만 독일군의 7형 유보트는 최대 750피트까지 잠수할 수 있었어요. 독일 유보트 지휘관들은 곧 가장 간단한 회피 전술을 터득했습니다. 구축함의 스크루 공동화 소음이 감지되면 즉시 잠수하여 연합군의 공격 예상 깊이보다 훨씬 아래로 숨은 뒤 공격이 끝나기를 조용히 기다리는 거죠. 셋째, 공격 대형의 무효화입니다. 해군 규정에는 폭뢰를 마름 모형 대형으로 투하하도록 되어 있었고 잠수함이 직선으로 항해할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유보트 지휘관들이 잠수한 후 즉시 급격한 기동을 펼쳤기 때문에 정교하게 계산된 마름 모형 공격 구역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모든 회피 전술은 번번이 성공했죠. 모든 대잠수함 공격은 헛수고에 그쳤습니다. 1939년 9월부터 1941년 초까지 영국 서부 해안방어 사령부는 총 174건의 유보트 접촉 기록을 확인했지만 격침 성공은 단 5회에 불과해 성공률은 겨우 2.9%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독일 잠수함의 생산 속도는 끊임없이 빨라지고 있었다. 1941년 초까지 독일군이 새로 배치한 잠수함 수는 연합군이 침몰시킨 수의 4배에 달했다. 이 전쟁의 승패는 이미 군사적 차원의 대결을 넘어섰다. 영국은 매년 6천만 톤의 물자를 수입해야 했다. 1941년 3월까지 국내 비축량은 단 6주치만 남아있었다. 만약 잠수함 부대가 이러한 격침 효율을 계속 유지한다면 반년만 더 지나면 영국은 기아와 항복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상황에 놓일 것이다. 처칠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1941년 3월 대서양 전역이라는 제목의 지시서에서 그는 잠수함을 격파하는 것이 해군부의 군사, 준비와 기술 자원의 최우선 과제라고 썼다. 이 일의 성패는 잠수함 격침 수와 보충 수의 차이로 가늠될 것이었다. 왕립해군은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다. 더 먼 항속거리를 가진 대잠 항공기 개발, 호송대 대형 최적화, 레이더 장비 업그레이드, 소나 주파수 변경 등. 하지만 핵심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구축함이 잠수함을 발견하고 공격을 개시한 후에도 격침률은 계속해서 3%에서 5% 사이를 맴돌았다. 해군 기술자들은 새로운 무기 방안을 제시했다. 전방 투척 장치, 기관포 유도 어뢰, 음향 센서 등. 하지만 이런 장비들은 개발하는데 수년이 걸렸고 함대 전체를 전면적으로 개조해야 했다. 이는 당시 영국이 감당할 수 없는 대가였다. 해군부는 즉시 사용 가능한 해결책을 절실히 원했다. 기존 장비로 현역 함정에서 즉시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했다. 함대 전체를 재설계할 필요 없이 말이다. 한 남자는 자신이 답을 찾았다고 굳게 믿었다. 그는 해군 제독도 아니었고 기술자도 아니었으며 무기 설계사나 소나 전문가도 아니었다. 1941년에 프레데릭 워커 소령은 바로 군사 관료 체제가 가장 경계하는 존재였다. 낮은 직급의 한 사람. 하지만 머릿속은 파격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장교였죠. 워커의 해군 생활은 무려 3년간의 침체기에 빠졌습니다. 진급은 보류되었고 제안은 거부당했죠.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의 군 생활은 이미 정체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같은 고등학위도 없었고 연구소를 책임져 본 적도 없었으며 어떤 장비의 매개 변수를 수정할 공식적인 권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구축함 크라운호이 한 선실과 데이터로 가득 찬 공책, 그리고 근본적인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모두가 기꺼이 실패를 받아들이는가? 1896년 6월 3일 프레드릭 존 워커는 플리머스의 해군 명문가에서 태어났습니다. 3대에 걸쳐 왕립해군에 복무한 집안이었죠. 그는 13세에 해군에 입대했고 1차 세계대전 중에는 순양함에서 복무했습니다. 33세에 지휘권을 얻었죠. 정상적인 경로대로라면 그는 1940년에 해군 제독으로 진급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저 뜻을 펼치지 못하는 소령이었고 항상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렇다고 능력이 부족했던 건 아닙니다.
워커의 항해 기술은 매우 뛰어났고 전술적 사고 또한 날카로웠죠. 진짜 문제는 바로 정해진 규정을 검토 없이 맹목적으로 따르기를 거부했다는 점입니다. 훈련 연습에서는 순찰 대형의 합리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참모 회의에서는 전투 손실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1937년 그는 극동 지역에서 HMS 슈롭셔 순양함에 복무할 당시 40페이지짜리 호위함 보호방안 분석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해군 정책의 허점을 직접적으로 지적한 것이었죠. 그가 받은 답변은 정중했지만 치명적이었습니다. 워커 소령의 관찰 내용은 검토되었으나 현재 그의 직책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조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번역하자면 닥치고 명령대로 행동해라였습니다. 1939년 9월 워커는 크라운호 구축함을 지휘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 또한 최전선 전투 직책이 아니었습니다. 승진에 도움이 될 만한 직책도 아니었습니다. 동기 동료들이 앞다퉈 순양함을 지휘할 때 그는 상선대를 호송하는 일만 맡을 수 있었습니다. 잠수함이 번번이 추격을 벗어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실력 없는 장교들과는 달리 워커는 실패에서 교훈을 얻기로 했습니다. 매번 폭내 공격이 실패한 후 그는 음파 탐지기소나 조작원과 면담하고 시간 지연을 측정하여 잠수함의 가능한 위치를 계산했습니다. 그는 다른 구축함의 공격 보고서를 수집했고 드문 성공 사례만 연구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발생하는 실패 전술 분석에 더 집중했습니다. 6개월 만에 그의 선실은 데이터와 스케치, 수학 모델로 가득 찬 공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정보 속에서 점차 명확한 규칙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940년 12월 북대서양 해역 영국 왕립해군 구축함 HMS 볼런티어호는 잠수함을 공격하며 열발의 폭내를 투하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워커는 공격 궤적도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음파 탐지기소나 조작원은 목표물 400야드 거리에서 신호를 놓쳤습니다. 표준 절차에 따르면 구축함은 항로와 속도를 유지해야 했지만 그 잠수함은 전혀 직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축함이 접근하는 것을 감지한 순간 90도 방향으로 선회하고 급속히 잠수했습니다. 워커는 계산해 보았습니다. 6노트 속도로 전진하는 6I형 잠수함은 90도 선회를 완료하는데 30초밖에 걸리지 않으며 200야드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30초가 바로 음파 탐지기가 목표물을 놓친 순간부터 폭내를 투하할 수 있는 유효 시간대였습니다. 해군 본부가 규정한 다이아몬드형 공격 대형의 커버 범위는 지름 150피트에 불과했습니다. 잠수함이 회피 기동을 마친 후에도 이 범위 안에 있을 확률은 10% 미만이었습니다. 워커의 해결책은 간단해 보였지만 하지만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1. 편대 협동 전술 호위함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저속으로 멀리 떨어져 항해하며 음파 탐지기로 잠수함을 계속 추적합니다. 실시간 무전으로 이치를 통보하고 다른 한 조는 공격을 개시하는 거죠. 실시간 좌표에 따라 폭탄 투하 계획을 조정해서 미리 설정된 진영대로 맹목적으로 투하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폭발 깊이 조정입니다. 표준인 150피트와 300피트의 폭발 깊이는 완전히 무용지물이었죠. 워커는 계산을 통해 다음을 알아냈습니다. VIP형 잠수정이 긴급 잠수할 때의 속도는 분당 280피트라는 사실으로 잠만경 깊이에서 150피트까지 잠수하는 데는 32초가 필요했죠. 이는 소나가 목표를 놓치는 시간과 폭탄 투하 시간의 차이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심해 폭탄이 150피트 깊이에서 폭발할 때 잠수정은 실제 75피트 깊이에 있었고 해군 본부에서 안전하다고 인정한 구역을 통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제시한 수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해 폭탄의 40%를 50피트에서 폭발하도록 설정하고 40%는 100피트, 20%는 200피트에서 폭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잠수정의 잠수 경로상에 수직적인 화력 방어막을 구축하는 거죠. 1941년 1월 워커는 서해방 사령부에 이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48시간 후 그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문서에는 빨간 잉크로 기각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죠. 이유는 당신이 수정하면 반전 전술 조항을 위반하고 PAV 7.3.4에 따르면 다중협동은 용납할 수 없는 통신 지연과 충돌 위험을 초래한다. 승인할 수 없다였습니다. 워커는 항소했지만 다시 기각되었습니다. 그는 제안을 수정하여 더 많은 계산 데이터와 확률 모델 및 예상 파괴율 증가폭을 보충했습니다.
세 번째 제출 역시 기각이었죠. 최종 답변은 강경하고 단호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 더 이상 어떤 추가 자료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워커가 몰랐던 것은 이 기각된 제안서가 이미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규칙을 깨는 특별 승인. 전술혁명의 서광, 1941년 2월. 리버풀 서부 해안방어 사령부 지하. 길버트 로버츠가 굳건한 손으로 바닥을 짚었습니다. 이곳은 북대서양 해도를 본뜬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왕립 여성 해군 서비스 대원들이 긴 막대로 함정 모형을 밀면서 호위 함대의 움직임을 시뮬레이션하고 있었죠. 이곳은 서부 해안방어 전술부대, 영국의 비밀 대잠전 시뮬레이션 연구실이었습니다. 로버츠의 손에는 워커의 기각된 제안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3번이나 읽었죠. 해군성의 공식적인 입장은 명확했습니다. 조례의 존재는 나름의 이유가 있으며 일선 지휘관은 승인 없이 임의로 작전 지침을 수정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로버츠는 워커의 데이터에서 자신의 작전 분석과 일치하는 체계적인 사고방식을 보았습니다. 그는 즉시 모의 테스트를 조직했습니다. 다음 한 주 동안 서부 해안방어 전술부대는 47번의 모의 공격을 수행했습니다. 표준 전술과 워커의 개선안을 비교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표준 전술의 격침률은 4%였지만 워커안의 격침률은 무려 11%에 달했습니다. 로버츠는 테스트 결과를 들고 서부 해안방어 사령부 총사령관인 노블 제독을 만났습니다. 노블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이 방안이 효과적이라면 왜 워커는 실행에 옮기지 않았나? 장관님. 해군은 그를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노블은 테스트 보고서를 들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는 최소한 격침률을 2배 높일 수 있군. 이어서 일어난 일은 해군 지휘체계의 모든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었습니다. 노블은 워커의 방안을 공식적인 경로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검토를 위해 위원회를 소집하지도 추가 연구를 요구하지도 않았죠. 1941년 2월 28일 그는 직접 모든 호위 함대 지휘관들에게 개인 비망록을 배포했습니다. 각 함선 함장은 전술 상황에 따라 권한을 가집니다. 독자적으로 대잠 전술 개선을 개발하고 시행했습니다. 사전 해군부 승인 없이 말이죠. 이것은 가히 관료주의의 신의 한 수라 할 만한 문서였죠. 함장들이 규칙을 무시하도록 허용했지만 정작 규칙을 공식적으로 수정할 필요는 없게 한 것이죠. 1941년 3월 3일 워커는 이 비망록을 받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복잡하고 협동이 필요한 쌍검 전술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간단한 매개 변수부터 손봤습니다. 심해 폭탄의 폭발 깊이를 조정하는 것이었죠. 1941년 3월 8일 아일랜드 서쪽 해역에서 워커는 첫 실전 테스트를 맞이합니다. 소나가 잠수 중인 잠수함을 선명하게 포착했고 그는 새로운 심도 매개 변수로 폭탄을 투하하라고 명령합니다. 심해 폭탄이 폭발한 후 해면에는 유출된 기름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격침은 확인되지 않았죠. 잠수함은 도주했습니다. 하지만 워커의 소나팀은 그동안 기록된 적 없는 소리들을 포착합니다. 잠수함 선체가 찌그러지는 소리, 해수가 쏟아져 들어오는 소리, 구조 손상으로 인한 이상한 소음까지요. 48시간 이내에 매우 엄중한 표현의 명령서 한 통이 워커에게 전달됩니다. 즉시 중단하라. 비표준 심해 폭탄 폭발 매개 변수 사용을. 해군부는 그의 혁신을 기각했을 뿐만 아니라 아예 직접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1941년 3월 15일 리버풀 서부 해안방어 사령부 회의실. 노블 제독은 워커를 불러 해명하게 합니다. 또한 런던에서 온 3명의 해군부 대표들, 대잠전 전문가 2명, 그리고 서부 해안방어 전술부대의 롭스 중령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이 회의실은 순식간에 워커를 심판하는 법정으로 변해버렸죠. 해군부 대잠전 부서의 레지날드 샌드턴 대령이 제일 먼저 비난을 시작합니다. 워커 소령,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승인 없이 무기 작동 절차를 수정한 것이 해군 군기법을 위반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워커는 차렷 자세로 대답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럼 대체 왜 비표준 폭내 설정을 고집하는 겁니까? 설정이요. 표준 설정은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장교 회의는 순간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죠. 하지만 이건 찬성하는 환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분노의 함성이었죠. 손튼의 목소리는 소란을 뚫고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규정으로 47척의 유보트를 격침시켰습니다.
워커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요. 지휘관님, 1939년 9월 이래로 저희는 총 1370회의 잠수함 교전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47척이라는 기저수치에 해당하는 성공률은 겨우 2.6%에 불과합니다. 잠수함은 우리의 공격심도 아래로 잠수해서 피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얕은 심도 폭발을 설정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지휘관님, 그는 공책을 꺼내 사람들 앞에서 계산했습니다. 7형 유보트의 긴급 잠수 속도는 분당 280피트입니다. 소나가 목표를 잃은 순간부터 폭내가 명중하기까지의 지연 시간은 정확히 30초입니다. 이 30초 안에 잠수함의 잠수 깊이는 50피트에서 150피트 사이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설정한 현재 매개 변수가 완전히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무기 전문가 스티븐스 중령이 끼어들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당신의 수정 방안은 폭내를 수상함정 프로펠러의 작동 깊이에 설정하여 공격을 감행하는 구축함을 위협할 것입니다. 워커는 망설임 없이 반박했습니다. 폭내는 한미 200야드 지점에서 폭발합니다. 지휘관님, 저희의 프로펠러는 선수 방향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심 15피트 아래에 있습니다. 표준 공격 속도를 유지한다면 어떤 위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통제된 테스트를 거치지 않고서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미 수정된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11번의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지휘관님, 크라우노 구축함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6번이나 잠수함이 선체가 압력으로 변형되는 소리를 포착했습니다. 이것은 표준 매개 변수를 사용했을 때는 한 번도 나타난 적 없는 상황입니다. 손트는 쾅하고 일어섰습니다. 인내심은 이미 바닥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근원입니다. 하급 지휘관이 멋대로 개인적인 전술 이론을 추진하는 것이죠. 전군을 혼란에 빠뜨릴 겁니다. 조례가 존재하는 이유는 함대의 전술적 통일성과 협조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각 함장이 제멋대로 행동한다면 어떻게 작전 응집력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침묵을 지키던 로버츠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손튼 대령님, 서부 해군 방위사령부의 전술부대는 워커 소령의 개선안에 대해 이미 많은 모의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격침률이 27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278%라고요. 노블 제독이 되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관님, 워커의 분석이 정확하다면 잠수함이 비상 잠수를 시작한 처음 30초 동안 실제로 50에서 150피트 깊이에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구간의 폭발 지점을 설정하면 명중률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손튼이 즉시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모의는 실전과 같지 않습니다. 단 한 명의 장교의 주관적인 추측만으로 총사령관님, 전군에 이러한 전술을 보급하는 것을 승인할 수는 없습니다. 워커의 대답은 차분했지만 강력했습니다. 그럼 계속 테스트하게 해주십시오. 6개월의 시간을 주십시오. 장관님, 제가 실전에서 이 방안을 검증하게 해주십시오. 만약 격침률이 향상되지 않는다면 저는 해군부의 어떤 징계든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방안이 효과가 있다면, 우리가 정말 더 많은 잠수함을 격침시킬 수 있다면, 그렇다면 저희가 통제된 테스트를 진행하는 이 시간 동안 또 얼마나 많은 상선 선원들이 대서양에 수장되겠습니까? 손튼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당신은 감정에 호소하며 도덕적 강요를 하고 있군요. 워커가 오랫동안 억눌렀던 좌절감이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절제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에만 3,000명의 선원들이 대서양에 수장되었습니다. 바로 지난달에요. 장관님, 저는 제 눈으로 상선이 격침되는 것을 봤습니다. 선원들이 기름때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봤습니다. 단지 우리의 대잠수함 전술이 근본적으로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틀리지 않았습니다. 장관님, 저는 지금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저는 간절히 찾고 싶은 겁니다. 진정으로 효과적인 전술을요. 회의실은 다시 혼란에 빠집니다. 손트는 워커의 지휘권 해제를 요구합니다. 무기 전문가들은 해군성이 재심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로버츠와 노블은 이성적으로 논쟁하며 실전 테스트를 지지합니다. 결국 노블이 손을 들어 모두에게 조용히 하라고 지시합니다. 워커 소령, 폭내 매개 변수 테스트는 계속하세요. 개선 방안에 대한 것도요. 손튼 대령, 해군성은 매달 한 번씩 성능 보고서를 받을 것입니다. 만약 6개월 후에도 이 방안이 측정 가능한 침몰률 상승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즉시 중단될 것이며 당신은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는 잠시 멈춥니다. 날카로운 시선으로 워커를 바라봅니다.
이 결정을 후회하게 만들지 마세요. 1941년 3월 17일 새벽 3시 7분. 이야기는 서두의 그 순간으로 돌아갑니다. 구축함 워커호와 바니코가 독일 U-99 잠수함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함장은 오토 크레치머입니다. 역사상 가장 화려한 전과를 올린 잠수함 에이스죠. 연합군 선박 44척을 침몰시켰습니다. 이 추격전은 이미 3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3시간 동안의 목표 추적, 3시간 동안의 교대 공격, 3시간 동안의 헛된 노력. 맥킨타이어 중령은 워커의 전술 개선 방안을 듣고 절박한 상황에서 오직 파격적인 방법만이 살 길이라고 그는 바니코에게 멀리 우회하여 저속으로 항해하며 음파 탐지기로 계속해서 목표를 고정하라고 명령합니다. 워커호는 공격을 담당하지만 더 이상 무모하게 고속으로 돌진하지 않습니다. 대신 바니코의 실시간 좌표에 따라 항로를 조정합니다. 목표물 300야드 거리에서 워커호는 폭내를 투하합니다. 40%는 50피트에서 40%는 100피트에서 폭발하도록 설정하고 나머지 20%는 200피트에서 폭발하게 합니다. 해수면이 굉음과 함께 터져 오릅니다. 이번에는 솟아오른 것이 더 이상 평범한 흰색 물기둥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기름때가 해면에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잔해 조각들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더욱 믿기 어려운 것은 U-9 9호 잠수함이 무려 가파른 각도로 수면 위로 솟구쳐 오릅니다. 해수가 지휘탑에서 쏟아져 내립니다. 승무원들은 앞다투어 상부 갑판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항복합니다. 크레취머의 전시 일기에는 훗날 연합군에게 노획되었는데 그 안에는 당시의 절망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폭내가 각기 다른 깊이에서 연이어 폭발합니다. 잠수함 전방이 내압 선체가 파열되고 침수 제어 불능 상태가 되어 어쩔 수 없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영국군은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45분 후 같은 밤 같은 전술로 워커함이 독일 2호 잠수함을 추적합니다. 에이스 요아임 세프케가 지휘하는 다시 U-100호 잠수함입니다. 자력 추적 개량형 수심 매개 변수로 U-100호가 수면 위로 강제 부상하고 뒤이어 바니캄 구축함이 전속력으로 충돌합니다. 잠수함을 허리 부위를 들이받아 두 동강냅니다. 세프케는 이 충돌로 목숨을 잃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독일의 3대 잠수함 에이스 중 2명이 전사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격침시킨 전술은 바로 해군 본부가 워커에게 명백히 사용 금지했던 방안이었습니다. 소식은 48시간 내에 런던에 전해졌고 해군 본부는 워커의 개량 전술 금지령을 소리 소문 없이 철회했습니다. 1941년 4월부터 12월까지의 전술 시험 단계에서 워커는 기존의 개량 성과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개 변수를 편집 증적일 정도로 최적화했습니다. 매번 공격 후 그는 승무원들을 면담했습니다. 소나 녹음을 복귀하고 폭발 충격파의 영향 범위를 계산했습니다. 그의 수첩에는 밀도 방정식, 충격파 전파 모델과 확률 행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941년 5월 영국 왕립해군 로체스터함 구축함이 워커 전술을 사용하여 U-47호 잠수함을 공격합니다. 첫 번째 폭내 공격만으로도 잠수함을 수면 위로 부상시켰고 결국 격침시켰습니다. 격침률 100%. 1941년 6월 구축함 스워드 PCO는 표준 전술로 3차례 공격을 시도했지만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어. 함장은 워커로 교체됐고 파라미터를 개선한 후 4번째 공격을 시도했지. 잠수함은 치명적인 침수로 인해 부상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격침으로 확인됐어. 1941년 7월 서부 해역 방위사령부는 제114호 전술 비망록을 발표했어. 모든 호위함 지휘관은 전술 상황에 따라 가변심도 폭뇌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폭발 파라미터는 해군부는 이 전술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지 않았지만 다만 그의 금지령을 해제했을 뿐이었지.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1940년 왕립해군 호위함은 334차례 잠수함 공격을 시도했고 11척을 격침시켰어. 성공률은 3.3%였지. 1941년 1월부터 3월 전술 개선 전에는 147차례 공격을 시도했고 5척을 격침시켰어. 성공률은 3.4%였지. 1941년 4월부터 12월 전술 개선 후에는 289차례 공격을 시도해서 22척을 격침시켰어. 성공률은 7.6%였지. 워커의 개선은 기존 무기의 전투 효율을 2배 이상 높였어. 1943년 6월 대령으로 진급한 워커는
왕립해군 제2지원편대를 지휘하게 됐어. 플러밍호 구축함을 지휘하며 그는 이를 바탕으로 더욱 혁신적인 전술을 완성했어. 바로 크리핑 어택이야. 이 전술은 두 척의 함정이 협력해야 해. 한 척은 저속 항해를 유지하며 소나로 잠수함의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추적하고 다른 한 척은 엔진을 끄고 최저 속도로 조용히 접근하는 거야. 모든 과정은 유선 무전 지령에 따라 위치를 조정하지. 잠수함은 주변에 폭내가 터질 때까지 공격이 임박했음을 알아차리지 못해. 이때는 이미 도망칠 곳이 없었지. 1943년 6월 24일 비스케이만 워커 편대는 119 번잠수함을 탐지했습니다. 표준 전술에 따르면 이 공격은 실패할 운명이었습니다. 잠수함은 즉시 심해로 잠수하여 회피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유니티 구축함은 원거리 추적을 유지했고 투버드함은 유령처럼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첫 폭탄 발사 지시가 내려졌고 수중에서 격렬한 폭발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해수면에는 옷가지와 목재 파편이 떠올랐습니다. 지름 400야드의 기름띠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119 번잠수함은 격침되었습니다. 이는 크리핑 공격 전술의 첫 실전 성공이었습니다. 이어진 11개월 동안 워커의 제2지원 편대는 이 전술로 6척의 잠수함을 더 격침시켰습니다. 다른 호위 편대들도 이를 앞다투어 모방했습니다. 1944년 초까지 워커 전술은 왕립해군의 표준 대잠 절차가 되었습니다. 독일군의 반응은 늦었지만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해군 원수 칼드니츠의 전시일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43년 5월 최근 유보트 손실수는 연합군의 폭내 전술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승조원들은 폭탄이 여러 깊이에서 동시에 폭발하여 통상적인 긴급 잠수 전술이 무효화되었다고 보고했다. 연합군 수상함정의 협동 공격은 그들의 정보 공유 능력이 우리의 전술 모델을 넘어섰다. 현재의 회피 기동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1943년 7월 독일 잠수함 사령부는 모든 작전 중인 잠수함에 긴급 전보를 보냈습니다. 영국 구축함이 새로운 공격 방식을 사용한다. 통상적인 긴급 잠수 전술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적을 탐지하면 즉시 최대 안전 깊이까지 잠수하여 최소 45분간 정숙 항해를 유지하라. 연합군이 다중 깊이 폭발 매개 변수를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얕은 깊이 회피 전술은 이미 무효화되었다. 독일군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워커의 전술 개선이 그들로 하여금 가장 핵심적인 전술적 이점을 포기하게 만들었음을. 얕은 깊이 회피는 오직 극한의 깊이에서만 가능했으며 이 깊이에서는 잠수함의 기동성은 속도와 공격 능력 모두 크게 떨어질 거예요. 1944년 3월 15일 량야오호와 제2지원 편대가 HXEA 호송대를 호위했어요. 6척의 잠수함이 공격을 개시했죠. 워커 편대는 36시간 이내에 19개의 목표를 추격했어요. 잠수함 2척을 격침시키며 큰 피해를 입혔고 한 척은 순찰을 중단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호송대 상선들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호송대 지휘관은 보고서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워커 대령 편대의 전술적 역량과 결단력은 재앙적인 손실을 막아냈다고요. 그들의 전술은 에즈딕 소나가 세상에 나온 이래로 대잠전 분야에서 가장 중대한 돌파구였어요. 워커가 직접 지휘한 함정들은 총 20척의 잠수함을 격침시켰고 1941년부터 1945년까지 전군이 워커의 개선된 전술을 이용해 격침시킨 잠수함은 무려 147척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구조된 상선 선원의 수는 1만 명에서 1만 5천 명 사이였죠. 수년 후 량야오호의 한 생존 선원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워커 대령 덕분에요. 우리는 살아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돌아왔죠. 그걸로 충분했어요. 1944년 7월 9일 리버풀 해군 병원 48세의 프레더릭 존 워커 대령이 뇌혈전으로 사망했습니다. 의학적 설명으로는 과로로 인한 뇌졸중이었다고 해요. 지난 18개월 동안 그는 거의 쉬지 못했습니다. 매번의 순찰과 매번의 추격, 매번의 격침에서 자신의 모든 심혈을 기울였어요. 그의 선원들은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 시기에 워커는 마치 어떤 사명감에 사로잡힌 듯했다고 말이죠. 마치 그가 혼자서 대서양에 있는 모든 잠수함과 싸우는 것처럼요. 워커의 장례식에는 선원들이 그의 영구를 들고
옛 리버풀 거리 양옆으로는 그를 배웅하러 온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처칠 수상이 전문을 보냈어. 워커 대령은 말이지. 대서양 전투에서 가장 뛰어난 지휘관 중 한 명이었어. 그의 잠수함 격침 기록은 정말 전무후무했지. 왕립 해군은 가장 탁월한 장교를 잃은 거야. 하지만 그는 이런 엄청난 영예를 살아생전엔 전혀 누리지 못했어. 그의 혁신적인 전술이 수만 명의 목숨을 구했음에도, 무려 잠수함 20척을 격침시키는 눈부신 전과를 올렸음에도 말이야. 그는 평생 동안 자기는커녕 해군 제독으로도 승진하지 못했어. 그가 지휘한 부대 규모도 호송선단 편대를 넘어선 적이 없었지. 공식 기록은 이에 대해 깊은 침묵을 지킬 거야. 하지만 해군 역사가들은 답을 내놓았어. 워커의 경력은 그가 교범의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정체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이야. 해군부는 그의 전술을 채택할 순 있었지만 그의 학명은 용서할 수 없었어. 워커와 함께 싸웠던 피터 그레이튼 소령이 말했어. 존은 해야 할 일을 깨닫자마자 그 어떤 것도 개의치 않고 해냈어. 심지어 교범을 어겨서라도 말이야. 이게 그를 수병들의 영웅으로 만들었지만 관료들의 눈에는 그저 골칫거리였지. 하지만 해군부는 결국 그의 전술을 받아들였어. 1944년 중반 이 심도 폭뇌 전술은 해상 전투 교범 12.7분에 기록되었지. 모든 호송함이 가변 심도 신관 설정과 협동 공격 전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야. 이건 프레데릭 워커 대령이 최초로 고안한 거라고. 이 전술은 공식적으로 이름이 붙여진 적은 없어. 수병들은 사석에서 워커의 길이라고 불렀지. 1943년 5월은 독일군에게 검은 5월이라 불리며 대서양 전투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어. 연합군은 이 한 달 동안 무려 잠수함 41척을 격침시켰는데 이건 이전 어느 달보다도 훨씬 많은 전과였지. 데니츠는 결국 잠수함 부대를 북대서양에서 철수시키라는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 영국의 해상 생명선 위기는 이것으로 드디어 해소된 거야. 2차 세계대전 종전 시 독일군은 총 783척의 잠수함을 잃었어. 1941년부터 1945년 사이에 심도 폭류에 격침된 잠수함은 총 246척인데 그중 워커가 개선한 전술로 격침된 것만 해도 약 147척. 성공률이 높아져 구조된 상선수는 850척에서 1000척에 달했고 구조된 생명은 1만에서 1만 5천 명 사이였죠. 워커의 전술적 유산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대잠수함 작전도 여전히 그가 개척한 핵심 원칙들을 따르고 있죠. 협동 공격, 다중 센서 추적, 가변 심도 무기, 미 해군의 RUR-5S록 대잠 미사일, 영국 해군의 스팅레이 어뢰, 심지어 현대 헬기에서 투하하는 폭내까지 모두 다중심도 표적 탐지 및 협동 추적 기술을 사용합니다. 미국 로드 아일랜드 뉴포트 해군대학은 워커의 전술을 대잠전 커리큘럼에 포함시켰고 NATO의 잠수함 사냥 훈련 과정도 그의 전술적 개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영국 해군이 호위함 지휘관을 훈련시킬 때도 워커의 작전 일지가 핵심 교재로 사용되죠. 이야기의 교훈은 이미 해군 작전의 범주를 넘어섰습니다. 때로는 혁신이 실험실이나 연구부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실전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보고는 곧바로 해결에 착수했죠. 규정집에 명백히 금지라고 적혀 있었어도 그럼에도 프레데릭 워커는 전문적인 글을 쓴 적이 없었으며 연설을 해본 적도 자신의 전술을 위해 뛰어다니며 홍보한 적도 없습니다. 그는 단지 문제를 발견했고 해결책을 찾아냈죠. 그리고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북대서양이 그의 실험실이었고 1만 명의 선원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의 훈장이었습니다. 리버풀의 묘비에는 그의 선원들이 직접 고른 비문 한 줄이 새겨져 있죠. 프레데릭 J. 워커 대령, 바스 훈장, 무공 훈장과 3개의 약장. 그는 우리 중 최고의 인물이었습니다.